백발 노인에게 잡혀간 세 자매. 토주나라 토주골에 사람도 귀신도 아닌 백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삼두구미. 삼두구미는 아내가 죽자 후처를 드리려고 사람 사는 마을로 갔답니다. 갔다가 나무꾼을 만났는데 몹시 가난해 보였지요. 말을 들어보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삭정이를 줍는다는 것이었어요. 삼두구미는 부잣집에 중매를 설 테니 딸을 팔라고 하였지요. 나무꾼은 좋다며 돈을 받고 큰딸을 내주었습니다. 큰딸은 삼두구미를 따라 깊은 산중 고대광실 높은 집으로 가게 되었지요. 이튿날 삼두구미는 두 다리를 뽑아서는 큰딸에게 주었어요. 마시를 다녀올 테니 그동안 이 다리를 먹어야 한다. 큰딸이 두려움에 떨며 울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답니다. 생각다 못해 그녀는 마른 너를 들추고 두 다리를 숨겼지요. 그리고 삼두구미한테는 다리를 먹었다고 속였습니다. 삼두구미는 참말인지 알아봐야 한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내 다리야, 어디 있느냐? 그러자 마른 널 밑에서 예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삼두구미는 머리셋에 꼬리 9 달린 요괴로 변하더니 큰딸을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삼두구미는 다시 백발 노인으로 몸을 바꾸어 나무꾼의 집으로 갔답니다. 나무꾼을 속여 둘째 딸을 데려왔으나 둘째 딸 역시 두 다리를 먹지 못해 죽음을 당하였지요. 삼두구미는 다시 나무꾼의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뒤면 언니들이 친정 나들이를 올 터인데 가져올 물건이 많아 셋째 딸이 가서 도와야 한다고 말하였지요. 셋째 딸은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깊은 산속 고대광실 높은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리 들어가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볼 수 없자 셋째 딸은 문득 의심이 들었지요. 우리 언니들은 어디 있나요? 삼두구미는 잔소리 말라며 죽일 듯이 야단을 쳤어요. 두 다리를 뽑아 들이밀고는 이것을 먹어야 살 거라고 을렀지요. 셋째 딸은 두려움을 꾹 참고 갖은 아양을 떨다가 넌지시 물었답니다. 그런데 영감은 뭐가 가장 좋수? 이 다리를 먹는 사람이 가장 좋아. 그럼 뭐가 가장 싫으우? 날달걀이랑 동쪽으로 뻗은 버드나무 가지랑 무쇠덩어리. 왜 싫으우? 삼두구미는 별걸 다 알려 한다며 마시를 나갔지요. 셋째 딸은 날이 새도록 궁리를 하다가 장작불을 지펴 다리를 태웠어요. 남은 뼈는 천으로 둘둘 감아 배에 둘렀지요. 그리고 날달걀과 버드나무 가지와 무쇠 덩어리를 구해 숨겨두었어요. 열흘째 되는 날 삼두구미가 돌아왔습니다. 다리를 먹었다는 셋째 딸의 말을 듣자마자 내 다리야 어디 있느냐고 불렀지요. 그러자 셋째 딸의 배에서 예 하는 대답이 들렸지요. 삼두구미는 흐뭇하게 웃으며 셋째 딸을 칭찬하였습니다. 셋째 딸은 삼두구미의 어깨를 주무르며 물었어요. 날달걀이며 버드나무 가지를 왜 싫어하우? 가끔 청귀가 땅의 일을 묻는데 날달걀은 눈, 코, 입이 없으니 모른다고 고개를 흔들면 그만이고 동쪽으로 뻗은 버드나무 가지는 뻣뻣해서 한번 후려치면 팔다리가 저려서 꼼짝도 못하겠고
무쇠 덩어리는 불에 넣어도 타지 않으니 내가 조화를 부릴 수 없다. 천하의 영감이 그깟 걸 이기지 못한다우? 난 못 믿겠소. 그런 말 마라. 날달걀을 맞으면 얼굴이 까져서 앞을 못 보고 무쇠 덩어리를 맞으면 가슴이 답답해져 살 수가 없느니라. 삼두구미의 말이 끝나자마자 셋째 딸은 머리에 이를 잡아주겠다며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슬그머니 날달걀과 버드나무 가지와 무쇠 덩어리를 내놓았지요. 삼두구미는 손을 내저으며 물러서더니 머리 셋에 꼬리 아홉인 요괴로 변하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치우라고 소리를 치자 셋째 딸은 태연자약하게 대꾸하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우? 나도 영감 말이 참말인지 알아볼라우. 그러고는 버드나무 가지로 짝짝 때리니 삼두구미는 기겁을 하며 달아났습니다. 셋째 딸은 날달걀과 무쇠 덩어리를 던졌어요. 삼두구미는 발악을 하며 소리를 치더니 축 늘어져 죽어버렸지요. 셋째 딸은 달걀에 천평 지평이라 써서 겨드랑이에 끼고는 언니들을 찾아 나섰답니다. 방방이 다 뒤져도 보이지 않으니 울면서 언니를 불렀어요. 어디에선가 이 방에 있다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소리를 따라 가보니 앙상한 뼈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셋째 딸은 눈물을 철철 흘리며 치맛자락에 뼈들을 주워 담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고이고이 묻어 주었습니다. 배를 탄 후손들이 화를 입은 이유. 순천시 별량면 풍류마을은 관풍산을 등지고 있는데 산기슭이 포근하게 감싸는 형국이어서 마을 분위기가 아늑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래전 이 마을에 사는 경주 정씨 후손들이 율촌면 광암리에서 시제를 지낸 후 돌아오다가 여러 명이 죽는 참사가 발생하였지요. 육로로 가자면 순천으로 돌아서 와야 하는데 빨리 오려고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한꺼번에 치르느라고 며칠 동안 마을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그치질 않았지요. 그런데 마을 어른 가운데 김씨 성을 가진 노인 한 분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200여 년 전 당시 풍류마을 유지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경주 정씨 정석규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명주실 한 타래를 꺼내 큰아들에게 건네었지요. 내가 죽거든 이 명주씨를 가지고 서남 쪽으로 계속 풀어가다가 끝나는 지점에 장사를 지내도록 해라. 그러면 자손이 흥할 것이다. 다만 너희를 포함하여 직계 후손들은 절대로 배를 타서는 안 된다. 명심하도록 해라. 영문을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말씀에 그나들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마을 사람을 시켜 명주씨를 풀어나갔더니 지금의 율촌면 광암리였다고 한답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식들이 배를 타고 곧장 가지 않고 백리길을 애돌아 율촌 광암리까지 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석규가 그런 유언을 하게 된 데는 까닭이 있었지요. 1587년 경주 정시 양경공파 정세종이 능주 차동에서 이곳으로 이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별탈 없이 잘 지내던 집안에 언제부턴가 우환이 끊이질 않았지요. 그래서 용하다는 도사를 불러 물어보니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혹 저곳에 묘를 썼소.
도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호랑이 산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지요. 이곳으로 이주한 후 호랑이 산이라 불리는 곳이 명당일 것 같아 그곳에 선친의 묘를 썼는데 도사가 그것을 어찌 알았단 말인가.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그러자 도사가 마을 들판을 가로질러 먼 곳에 있는 개섬을 가리키며 저기에 묘를 쓰시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도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관풍산 아래 관등 자리에는 하늘나라 선녀가 홀로 내려와 춤을 추었지요. 때로는 춤을 추고 때로는 비파를 연주하였는데 그 가락과 자태가 어찌나 고운지 온갖 동물들이 몰려와 구경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배를 타고 근처를 지나던 장군이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과 같은 선녀의 노랫가락에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장군은 배를 호랑이 산에 묶어두고 선녀에게 다가갔지요. 가까이서 선녀의 모습을 보고 장군은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선녀는 갑작스런 인기척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장군의 훤칠한 용모에 반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굉음이 울려 둘을 갈라놓았지요. 장군에게는 천둥 소리 같았지만 실은 옥황상제의 호통 소리였답니다. 서둘러 올라오지 않으면 벼락을 쳐서 장군을 죽이겠다는 엄포였어요. 선녀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로 올라갔고 영문을 모르는 장군은 커다란 북을 걸어놓고 선녀를 부르듯 북을 쳤답니다. 선녀가 서둘러 올라가다 놓친 비파가 지금의 비파등이고 장군이 북을 쳤다는 곳이 북고개이지요. 그런데 장군이 호랑이 산에다 배를 묶어두는 바람에 호랑이가 길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서쪽 들 가장자리에 있는 개섬의 기가 살아났다 하여 개섬이 명당이라고 한답니다. 개섬은 일명 장구섬이라고도 하는데 지금도 경주 정시들의 묘가 있습니다. 개섬의 묘를 쓰면서부터 경주 정씨 집안은 대대로 번창하였는데 정세종의 후손인 정석규가 그 일을 잇고 호랑이 산을 건드는 바람에 다시 우환이 겹쳤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점을 쳤더니 무당이 명주씨를 주면서 서남쪽 끝에 묘를 쓰되 앞으로 자손들이 배를 타면 우환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장군의 원혼이 서린 호랑이산 가운데서도 배 형국을 한 곳을 건드렸기에 후손들이 배를 타게 되면 화를 입는다는 것이 무당의 설명이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이 이야기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급기야 배를 타고 돌아오던 후손들이 화를 입게 되었다고 한답니다. 안동을 지킨 유성룡의 쑥부. 유성룡의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의 하회 마을이랍니다.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있으며 보물 제414호로 지정되어 있지요. 유성룡이 우의정이 되어 잠시 고향 마을에 내려갔을 때의 일이랍니다. 어느 날 그의 숙부가 불쑥 그를 찾아왔어요. 어디서 술을 한잔 했는지 비틀거리고 있었답니다. 하인들은 숙부가 대문을 들어서자 눈살을 찌푸렸어요. 숙부는 집안에서 바보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말썽이나 부리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숙부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유성룡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조카, 우리 바둑이나 한판 둘까?
유성룡은 깜짝 놀랐어요. 숙부가 방금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다가 멀쩡한 얼굴로 바둑을 두자고 했기 때문이에요. 유성룡은 숙부와 바둑을 두고는 더더욱 놀랐답니다. 별로 힘도 못 쓰고 세 판을 내리졌기 때문이지요. 유성룡의 바둑 실력은 조선에서 으뜸이었어요. 그런데 숙부에게 맥없이 지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유성룡은 숙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어요. 그동안 숙부님께 결례가 많았습니다. 어리석은 조카를 용서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십시오. 숙부가 말하였어요. 자네는 이 나라의 재상이 아닌가. 더는 가르칠 것이 없네. 내가 오늘 자네를 만나러 온 것은 이 집에 찾아올 손님이 있어서라네. 손님이라니요? 누가 저를 찾아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금강산 어느 절에 있다는 중이라네. 저녁 때 찾아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할 것이야. 절대로 이 집에 들이지 말고 뒷산 남자로 보내도록 하게. 내가 그 암자에서 그 중을 맞이하겠네. 숙부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 뒷산으로 향하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유성룡의 집에 금강산에서 왔다는 중이 찾아왔지요. 그는 유성룡에게 합장을 하고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답니다. 유성룡은 숙부가 알려준 대로 그 청을 거절하고 점잖게 말하였어요. 저희 집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 꼭 이 마을에 묵고 싶으시다면 뒷산 남자로 모시겠습니다. 유성룡은 하인을 불러 중을 뒷산 암자로 데려다 주라고 하였어요. 중이 암자에 도착하자 유성룡의 숙부가 중을 맞이하였지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밤 여기서 술이나 마시며 좋은 이야기나 나누지요. 좋습니다. 그렇잖아도 술 생각이 났는데 고맙습니다. 숙부는 중과 마주 앉아 미리 준비한 술을 나눠 마셨어요. 중은 정신없이 술을 마시더니 드디어 취해 골아떨어졌지요. 숙부는 중의 바랑을 열었답니다. 과연 그 안에는 조선의 군사시설과 도로 등이 그려진 지도와 날카롭게 빛나는 칼이 들어있었지요.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구나. 숙부는 중의 몸에 올라타 목에 칼을 겨누며 소리쳤어요. 이놈, 넌 일본의 첩자더냐? 거짓말을 하면 이 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서 깬 중이 부들부들 떨며 애걸하였어요.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일본에서 건너왔습니다. 조선의 군사시설을 살피고 군사 기밀을 빼내며 조선을 치는데 걸림돌이 되는 유성룡 대감을 암살하라는 명을 받고 왔습니다. 저를 살려주신다면 곧바로 일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숙부가 칼을 거두며 말하였어요. 네 놈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니 네 놈을 죽인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너는 일본으로 돌아가면 네 우두머리에게 이렇게 전하라. 조선 7년 전쟁은 하늘이 정한 일이니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고향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다. 만약 네 놈들이 이 안동 땅에 들어온다면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가서 꼭 이 말을 전해라. 겨우 목숨을 건진 중은 일본으로 돌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유성룡 숙부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크게 놀라며 부하 장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너희들은 조선에 가면 안동 땅에는 절대 발을 들여놓지 말거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임진왜란 때 유성룡의 고향 안동은 무사했다고 한답니다. 꽤 많은 아전. 예전에 한 사또가 있었는데 임기가 차서 서울로 올라가야만 하였답니다. 그러나 관아에 빌린 돈도 아직 갚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울에 올라갈 여비조차 없어 계속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었지요. 그때 한 아전이 나서며 말하였답니다. 사또, 제가 사또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살림을 넉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따르시겠는지요? 너의 말이 이치에 맞는다면이야 내가 어찌 따르지 않겠느냐. 요 근처에 사는 좌수는 부자올시다. 그러니 오늘 밤에 그 집에 한번 갔다 오면 천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끼, 네가 나를 능멸하느냐? 사또가 되어서 어찌 도둑질을 한단 말이냐? 사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관아의 빚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신 뒤 가족들과 살아갈 방법이 있으신지요? 사또는 한참 생각하다가 결국 아전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답니다. 그날 밤 사또는 아전과 함께 좌수의 집으로 갔지요. 두 사람이 담을 넘자 과연 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고에는 돈뿐만이 아니라 술도 잔뜩 있었답니다. 사또, 이렇게 좋은 술이 많이 있으니 한 잔씩 마십시다. 사또는 아전이 권하는 술을 마셨답니다. 몇 잔을 마시자 아전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사또가 말릴 틈도 없었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창고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을 끌어내라. 자수는 하인들을 시켜 창고에서 도둑을 잡아오게 하였답니다. 그 사이에 아전은 혼자 달아나 버렸지요. 결국 창고에 혼자 남게 된 사또만 잡히고 말았어요. 그러나 밤이 너무 늦어 자수는 사또를 가죽 부대에 넣고 날이 밝으면 관아에 고발하기로 하였답니다. 잠시 후 혼자 달아났던 아전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자수의 집 한쪽에 있는 사당에 불을 질렀어요. 하인들이 모두 불을 끄려고 사당으로 몰려갔지요. 그 사이에 아전은 다시 창고로 돌아와 가죽 부대에 담긴 사또를 꺼내고 대신 자수의 아버지를 그 속에 집어넣었어요. 자수의 아버지는 99살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노인이었답니다. 관아로 돌아온 사또는 화를 내며 아전에게 말하였어요. 감히 네가 나를 속여 좌수의 집에 들어가게 하더니 집에 들어가서는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불러내고 사람들이 오자 나만 남겨두고 혼자서 도망을 갔겠다. 내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사또, 이것은 모두 제 꾀입니다. 사또께서는 이미 가죽 부대에서 나왔고 그 가죽 부대에는 좌수의 아비를 넣어두었지요. 내일 자수는 분명히 그 가죽 부대에 누가 들어있는지도 확인을 하지 않고 관가에 와서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또는 가죽 부대에서 나온 좌수의 아비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아비를 부대에 넣은 죄를 좌수에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좋게 천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기뻐하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답니다. 다음 날 자수는 정말로 관아에 와서 고소를 하였지요.
사또가 하인들을 시켜 가죽 부대를 풀게 하였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인가요? 가죽 부대에는 좌수의 아비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좌수의 아비는 기지개를 켜며 가죽 부대에서 나왔답니다. 좌수는 놀라 급히 뜰로 내려가 엎드려 말하였지요. 이분은 제 아버님입니다. 아마도 하인들이 범인을 잘못 잡아왔나 봅니다. 사또는 책상을 치며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너의 불효는 이 마을에서도 소문이 났다고 들었느니라.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감히 제 아비를 가죽 부대에 담아 죄를 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네가 이제 큰 죄를 지었으니 결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사또는 좌수에게 곤장을 치고 옥에 가두도록 하였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좌수는 옥에 갇혀서 울기만 할 뿐이었어요. 이때 아전이 옥으로 찾아갔지요. 좌수는 아전에게 말하였어요. 당신은 사또와 친하게 지내지 않소.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당신이 여기에서 나를 나가게 해준다면 수천 양을 주고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겠소. 그러니 제발 도와주시오. 아전은 못 이기는 척하며 좌수에게서 2,000냥이나 되는 돈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또에게 주었지요. 돈을 받은 사또는 못 이기는 척하며 좌수를 풀어주었어요. 얼마 뒤 새로운 사또가 왔답니다. 그러자 돈을 받은 사또는 걱정이 되었지요. 만약에 저 아전을 살려둔다면 내가 한 일이 드러나고 말겠지. 그러니 새로운 사또에게 저놈을 죽이라고 해야겠어. 그러고는 새로운 사또에게 몰래 말하였어요. 내가 이 고을에 있어 보니 저 아전이 매우 간사하더이다. 당신이 저놈을 죽여야 당신도 편하고 이 고을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사또는 서울로 떠났답니다. 새로운 사또는 그의 말만 믿고 부임한 바로 다음 날 바로 아전을 불렀지요. 그러고는 아무 이유 없이 아전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나는 새로운 사또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런데 사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전 사또가 예전 일이 탄로날까봐 꾸민 일이 분명하다. 아전은 배신감을 느끼면서 멍하니 새로운 사또를 바라보았지요. 사또를 바라보던 아전은 사또의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아전은 이에 꾀를 내어 말하였지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예전 사또님의 보이지 않는 눈을 고쳐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니 원통하옵니다. 네가 무슨 신기한 의술이 있어 보이지 않는 눈을 고친단 말이냐? 제가 떠돌아다닐 때에 우연히 신통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만나 의술을 전수받았지요. 그 이후 제 손을 거치면 눈이 낫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뜰 아래로 내려와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며 아전에게 귓속말을 하였답니다. 예전 사또는 참으로 인정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죽이려 했던고. 그나저나 내 눈도 고칠 수 있겠느냐? 아전은 오랫동안 생각하는 척 하다가 말하였지요. 이 중세는 비교적 고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밤에 사또께서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제 신기한 의술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사또는 매우 기뻐하며 아전을 풀어주었어요. 이윽고 밤이 되자 사또는 아전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이제 너의 신기한 의술을 시험해 보거라. 아전은 밖으로 나가더니 조금 있다가 누런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사또가 놀라며 묻자 아전은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답니다. 이것이 신기한 의술이옵니다. 사또께서 이 송아지와 하룻밤을 보내신다면 눈이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사또는 어이가 없어 돌아가려고 몸을 일으켰지요. 그러자 아전은 웃으며 말하였어요. 예전 사또가 저를 죽이려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눈이 낫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또는 송아지와 하룻밤을 지내기로 결정하였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송아지만 바라보고 있자니 괜찮은 눈까지 멀어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날이 밝자 사또가 관아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전이 아침 인사를 하겠다고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아전이 알록달록한 끈으로 송아지의 코를 메고 붉은 치마를 소에게 입혀 관아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여봐라, 빨리 문을 열어라. 어제 새로 결혼한 마님께서 들어가신다. 모든 사람들이 깔깔대며 웃었답니다. 사또는 부끄러워 관아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가 밤이 깊어지자 몰래 서울로 도망을 갔답니다. 남편의 버릇을 고친 아내. 어느 마을에 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는 일하기를 몹시 싫어하였지요. 그러나 아내는 부지런하고 마음씨도 고왔어요. 최서방은 아내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곤 하였지요. 여보, 다른 집 강아지는 물을 잘 먹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왜 물을 먹지 않소? 부엌 일을 하던 아내는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걸 제가 어찌 알겠어요? 아내는 건성으로 대답하였어요. 당신이 버릇을 잘못 들여서 그런 것 아니오? 남편은 아내에게 핀잔을 주며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최서방은 강아지가 죽을 먹다가 남긴 것을 보았답니다. 앞집 강아지를 좀 보시오. 같은 날 가져왔는데 얼마나 컸나. 이번에도 엉뚱한 핑계를 대며 아내를 몰아세웠지요. 내가 보기엔 저희 집 강아지가 더 살이 찌고 커 보이는데요. 아내의 대답에 최서방은 헛기침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최서방은 손에 호미 한 번 잡은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밭에서 일하는 아내를 보면 크게 나무라곤 하였지요. 여보, 우리 집 수수는 왜 이삭이 그리 작소? 제가 보기엔 작지 않은데요. 아내는 다른 집 수수와 비교해 보았어요. 아무리 봐도 아랫집 수수보다 자기네 집 수수가 더 컸답니다. 당신이 김을 잘 못 매는 것 아니오? 남편은 한마디 더 하며 집으로 들어갔지요. 아내는 남편이 트집을 잡을 때마다 한숨을 쉬었답니다. 남편의 트집에 지친 아내는 대꾸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졌어요. 대답을 하면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서방님, 이 옷 한번 입어보세요. 아내가 밤을 새워 곱게 지은 옷을 남편에게 주었어요. 여보,
이 당신 바느질 솜씨는 왜 이렇소? 남들은 새 옷을 입으면 번듯한 것이 멋이 있고 보기도 좋은데 내 옷은 꼭 허수아비 옷 같지 않소? 아내는 한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있었지요. 오늘도 아내는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였답니다. 그러던 초겨울이었어요. 아내는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 정성껏 김치를 담궜지요. 이웃 할머니가 김치 맛을 보았답니다. 어쩜 이리도 김치 맛이 좋을까? 내게 조금만 나눠주시게. 네, 그러지요. 아내는 담근 김치를 그릇에 담아주었어요. 저녁 밥상에 새로 담근 김치를 한 그릇 담아가지고 왔답니다. 오늘 담근 김치예요. 맛이 어떤가 보세요. 남편은 김치를 집어 맛을 보았어요. 여보, 이 김치 맛이 왜 이렇소? 왜 그러세요? 아내도 그 사이 김치가 이상해진 줄 알고 맛을 보았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같은 무, 배추로 만든 건데 다른 집 김치 맛은 좋더란 말이오. 남편의 말에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뭐든지 삐딱하게만 보는 남편이 보기 싫었지요. 어떻게 하면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아내는 고민하였어요. 여보, 당신은 매일 트집만 잡으니 도대체 좋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아내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남편에게 물었지요. 남편의 얼굴이 짜증스럽게 변하였어요. 다른 집 여자들처럼 잘 만들란 말이오. 당신은 제주도 좋지 않소. 그렇다면 잠깐 기다리세요. 아내가 밖으로 나갔지요. 밖으로 나간 아내는 자신이 만든 김치를 다른 그릇에 담아 가지고 왔어요. 자요, 이웃집에서 가져온 김치니까 맛을 보세요. 아내는 밥상에 새 김치 그릇을 올려놓았어요. 최서방은 김치를 집어 맛을 보았답니다. 이것 보시오. 순돌이네 김치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말이오. 당신이 담근 것보다 7배는 맛이 있지 않소. 아내는 기가 막혔지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지금 먹은 김치는 당신이 조금 전에 먹었던 우리 김치예요. 최서방은 입을 딱 벌리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였답니다. 무당집에 들른 사또. 옛날 조선조 명종 때 대가에 장원급제한 고 경명은 점도 잘 치는 제주꾼이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의병장으로서 활약도 하였답니다. 그런 그가 전라도 순창고을 수령으로 있을 때 연병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지요. 그런데 온몸이 차디차게 식어 뻣뻣해지는데도 심장만은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어 혹시나 살아날까 하고 식구들이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더니 죽은 지 만 하루가 지나자 눈을 뜨는 게 아니겠어요? 온 식구들이 기뻐하며 따뜻한 수건으로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주물러주고 미음을 입에 떠넣으니 얼마 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나서 고경명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아, 글쎄, 저승사자가 들이닥치더니 나를 데리고 머나 먼 길을 가는 게야. 한없이 가다 보니 큰 궁궐이 나오는데 저승사자가 들어가 고하자 안에서 큰 소리로 호통치는 소리가 들려 가만히 들어보니 너는 어찌하여 순창 고경명 사또를 데리고 왔단 말이냐. 냉큼 다시 데려다주고 아무 마을에 가면 고경명이가 있으니 그를 잡아오너라 라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나는 모양이군 하고 중얼거리며 좋아하고 있자니 조금 있다가 나를 데리고 갔던 그 사자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나와서는 다시 나가야겠으니 따라오시오라면서 불이 나게 앞서가는 게야. 그리하여 나는 죽을 힘을 다하여 따라오는데 주위를 잘 살펴보니 이미 순창골 경계에 들어서는 것이었지. 그런데 길가의 한 민가에서 무당이 창구를 치고 징을 치며 신나게 굿하는 소리가 들리자 저승사자가 말하길 우리 저기 가서 술과 밥 좀 얻어먹으며 잠시 쉬었다 갑시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간 게야. 아, 그랬더니 말이야. 거기서 굿을 하던 무당이 내가 이 고을 수령인 줄을 알아보고 우리 고을 고사또님이 오셨네. 어서 이리로 앉으시지요라고 상좌에 앉히더니 저승사자를 보고는 저승사자님도 어서 이리로 앉으셔요 라고 반갑게 맞이하고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해서 잘 얻어먹었지. 그리고 우리 둘은 술이 취하여 밖으로 나온 뒤 저승사자더러 여기서부터는 내가 길을 아니 혼자 가겠소라고 말하고는 각자 헤어져 오는 길이다. 고사또는 이 말을 마치고는 곧장 이방을 불러 분부를 내렸지요. 너는 이 즉시 순창 들어오는 경계 어느 마을에 가면 길가에 있는 민가에서 굿을 했거나 아직도 하고 있을지 모르니 가서 확인해 보고 오너라. 이방이 급히 말을 달려 그 집을 찾아가 보니 아직도 굿을 하고 있어 무당에게 얼마 전에 여기 오신 손님이 있었소이까? 라고 묻자 예, 순창고을 고경명 사또와 저승사자가 오셔서 술과 음식을 드시고 갔소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천 쌀밥 이야기. 조선시대 성종 임금 때의 일이랍니다. 성종 임금은 할아버지 세종의 능을 성묘하기 위해 여주로 행차하였지요. 여주에 세종대왕의 능이 있거든요. 성묘 행차에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였어요. 행차를 알리는 깃발을 든 사람들,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 왕의 시중을 드는 신하들, 그리고 나랏일을 보는 문무백관이 따랐지요. 길고 긴 행차는 여러 날 동안 이어졌어요. 서울에서 여주까지 먼 길을 걸어가야 했거든요. 임금이 탄 가마가 경기도 이천고을을 지날 때였어요. 이천 향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길 왼쪽에서 공손하게 임금을 맞이하였지요. 어서 오십시오, 전하. 임금은 행차를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았어요. 학생들은 더욱 황공하여 머리를 깊이 조아렸지요. 임금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이천고을 부사 복승정에게 물었답니다. 향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복승정이 허리를 숙여 아뢰었어요. 56명이옵니다. 임금이 말하였지요. 성묘를 마치고 궁궐로 돌아갈 때 이곳 이천에서 과거 시험을 열 것이니라. 학생들에게 과거 시험을 알리고 준비하도록 하라. 임금의 성묘 행차 기념으로 나라의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을 열겠다는 뜻이었어요. 벼슬길에 나아가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고을 사람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었지요.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까지 오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합격하면 높은 벼슬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요. 복승정은 허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였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다음날 임금을 태운 가마가 여주의 대교천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졌지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일행은 고스란히 비를 맞아야 했어요. 한참이 지나도 비가 그치지 않자 임금이 신하들에게 물었답니다. 이렇게 계속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을비라 며칠을 계속해서 내리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날이 개기를 기다렸다가 제사를 행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아뢰옵니다. 신하의 대답에 임금이 말하였어요. 내일까지 날이 개지 않으면 옷이 젖고 용무가 단정치 못하여 제사를 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관원을 시켜 이곳 사정을 미리 알리고 그에 맞게 준비하라고 일러라. 예, 분부대로 행하겠사옵니다. 비는 계속 주룩주룩 내리고 행차는 중단되었어요. 행차에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은 예정에 없던 고을에서 묵어야 했지요. 조용했던 고을이 손님 맞이로 분주해졌어요. 빗속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잠자리를 마련해야 했거든요. 임금은 마음이 불편하고 몹시 걱정이 되었답니다. 백성들에게 큰 폐를 끼치게 되었구나. 제사를 행하고 돌아가는 길에 은혜를 베풀겠노라. 고생을 하는 건 고을 사람만이 아니었답니다. 행차에 동원된 사람들도 비에 쫄딱 젖은 몸을 제대로 말릴 수조차 없었거든요. 먹을 것도 시원찮고 잠자리도 겨우 비나 피할 정도였지요. 모두 피곤에 지쳐 쓰러졌지만 깊은 잠을 이룰 수는 없었답니다. 다행히 다음 날은 하늘이 화창하게 개었어요. 임금은 무사히 제사를 마칠 수가 있었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사를 행하지 못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날이 개어 참으로 다행이구나. 성묘를 마친 임금은 기쁜 마음으로 귀경길에 올랐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영문일까?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더니 점차 바람이 거세지고 차가운 눈비로 변하였지요. 어느새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이고, 추워라. 행차에 나선 사람들은 몸을 오들오들 떨었답니다. 눈비를 맞은 옷은 꽁꽁 얼어붙어 고드름까지 달렸지요. 매서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쳤지만 피할 길이 없었어요. 추위에 떨다 동상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둘 픽픽 쓰러지기 시작하였지요. 행차 행렬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임금이 탄식하다 명령을 내렸어요. 동상에 걸려 길가에 쓰러진 사람들을 돌봐주도록 하라. 눈비는 그치지 않고 갈 길은 멀기만 하였어요. 발을 뗄 때마다 질컥질컥한 진흙이 발바닥에 달라붙어 천근만근이나 된 듯 무거웠지요. 몸이 흠뻑 젖은 사람들과 말들은 모두 꽁꽁 얼어붙었어요. 임금이라고 별다를 건 없었답니다. 임금은 비옷을 입고 말을 탔는데 추위에 지친 말이 그만 진흙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지요.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임금의 옷 또한 진흙투성이가 되었답니다. 놀란 신하들이 달려왔어요.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정승이 묻자 임금이 대답하였어요. 괜찮으니 크게 신경 쓰지 말라. 그렇게 한 발, 두 발 이동해서 이천 고을에 이르렀어요. 임금을 비롯하여 행차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지쳐 기진맥진한 상태였지요. 그때 이천 고을 부사 복승정이 창고 문을 열었답니다.
창고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농사 지은 쌀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요. 쌀을 아끼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밥을 짓도록 하라. 명령을 받은 고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밥을 짓기 시작했답니다. 커다란 가마솥이 수십 개 내걸리고 장작불이 활활 타올랐지요. 곧이어 가마솥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솔솔 퍼져나왔어요. 반찬은 변변치 못했지만 밥은 고봉으로 담긴 밥상이 준비되었지요. 상을 받은 임금이 밥맛을 보고 놀라 물었답니다. 오호, 밥맛이 꿀맛이로구나. 어떤 쌀로 밥을 지었느냐? 복승정이 대답하였지요. 올해 수확한 2,000쌀로 지었사옵니다. 세상에 밥맛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다니 놀라운 일이로다. 진상품으로 올리도록 하라. 임금의 명령에 복승정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올렸지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한편 행차에 동원된 문무백관과 수백 명의 군사와 신하들도 2,000쌀 밥을 먹었답니다. 모두 지쳐 밥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지만 밥을 입에 넣는 순간 감았던 눈이 번쩍 뜨이는 표정을 지었지요. 아니, 이렇게 맛있다니? 무슨 밥이 이렇게 달지? 부드러워서 술술 넘어가네. 사람들은 밥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허겁지겁 먹어치웠지요. 여기저기서 더 달라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여기 밥 한 그릇 더 주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요. 밥을 다 먹은 후에는 가마솥에 누른 구수한 누룽지와 숭늉까지 나왔지요. 그렇게 밥 한 끼를 잘 먹고 나자 사람들은 피로가 싹 가신 듯 되살아났어요. 아이고, 이제 좀 살 것 같네. 날이 개자 임금은 약속대로 이천에서 과거 시험을 치렀고 3명의 합격자를 내었지요. 좋은 정치를 펼치도록 하라. 합격자들은 좋아서 입이 벙시벙시 타였답니다. 궁궐로 돌아온 임금은 은혜를 베풀어 이천 백성들의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주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이천살은 임금님께 올리는 진상미가 되어 수라상에 올랐답니다. 성종 임금은 이천쌀밥을 먹을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쌀은 역시 이천쌀이로구나. 성묘 행차에 함께했던 사람들 역시 이천쌀을 칭찬하느라 날 새는 줄 몰랐지요. 그 쌀밥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다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안 먹어본 사람은 상상도 못할 것이야. 밥이 희다 못해 푸르스름했어. 기름기가 잘잘 흘렀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서 이천쌀은 아주 유명해졌지요. 예로부터 땅이 기름지고 물 조절이 수월한 이천은 벼농사가 잘 되었어요. 성종 임금 때부터는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진상미가 되었지요. 그 전통을 이어 오늘날에도 임금님표 이천쌀이 생산되고 있는데 쌀이라면 전국에서 첫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품질이 좋고 밥맛도 좋다고 합니다. 양산복과 치원대. 옛날에 김정승 부인과 이정승 부인이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친하였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빨래를 하러 갔어요. 빨래를 하고 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몰고 가던 배를 떨어뜨렸지요.
두 사람은 배를 반으로 나누어서 김정승 부인은 꼭지가 붙은 쪽을 먹고 이정승 부인은 꼭지가 없는 쪽을 먹었답니다. 그런뒤 김정승 부인과 이정승 부인은 똑같이 태기가 있더니 10달 뒤에 아기를 낳았지요. 꼭지가 붙은 쪽을 먹은 김정승 부인은 아들을 낳았고 이정승 부인은 딸을 낳았답니다. 이정승 부인은 딸을 낳고도 아들을 낳았다며 딸에게 남자 옷을 입혀 키웠지요. 김정승 부인의 아들은 이름이 양산복이었고 이정승 부인의 딸은 치원대라고 하였답니다. 양산복과 치원대는 나이가 들자 금강사라는 절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둘은 한 방에서 공부를 하였지요. 양산복은 치원대가 여자인 줄 꿈에도 몰랐답니다. 어느덧 두 아이의 나이가 16이 되었지요. 나이가 많아지자 치원대의 몸은 어딘가 여자 티가 나기 시작하였어요. 양산복은 의문이 생겼지요. 혹시 치원대는 여자가 아닐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치원대는 여자 같았어요. 그렇다고 옷을 벗겨볼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어느 날 양산복은 치원대에게 말하였답니다. 치원대야, 날도 더운데 우리 개울에 목욕하러 가자. 두 사람은 같이 목욕을 했지만 양산복의 의문은 풀리지가 않았어요. 치원대가 옷을 다 벗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치원대야, 우리 오줌을 누워서 누가 멀리 가는지 내기하자. 양산복은 치원대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알아보려고 별개를 다 내었어요. 오줌 누기 시합을 해보아도 알 수가 없었지요. 치원대의 오줌발이 가늘고 힘이 있어 양산복보다 멀리 나갔거든요. 양산복은 생각다 못해 다시 꾀를 내었답니다. 치원대야, 우리 오늘부터 사흘 동안 밤을 새워 공부하자. 양산복은 치원대가 여자라면 몸이 약할 것이므로 먼저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양산복의 생각대로 치원대는 이틀 만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양산복이 쓰러진 치원대의 가슴을 만져보니 분명 여자였지요. 그때부터 양산복은 고민이 생겼어요. 치원대를 여자로 대해줘야 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남자로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던 것이지요. 더구나 양산복은 그날부터 치원대를 사모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감정이 생기자 도저히 옛날처럼 한 방에서 함께 자며 공부할 수가 없었지요. 치원대야, 나는 집으로 돌아갈 테니 너 혼자 공부하거라. 양산복은 훌쩍 집으로 돌아왔지만 치원대를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져 상사병이 생기고 말았답니다. 양산복의 병은 날로 심해졌고 결국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지요. 죽기 전에 양산복은 어머니에게 유언하였어요. 어머니, 제가 죽거든 치원대가 시집가는 길목에다 묻어주세요. 그 말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아니, 치원대가 여자였단 말이냐? 양산복의 어머니는 즉시 치원대의 집으로 가서 이정승의 부인에게 말하였지요. 아니, 치원대가 딸인데 왜 아들이라고 하였소? 지금 우리 아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어서 치원대를 불러주시오. 이정승 부인은 치원대가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펄쩍 뛰었답니다. 양산복은 결국 죽고 말았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유언대로 양산복을 길목에다 묻고 봉분을 만들어 주었어요. 한편 치원대의 어머니는
치원대를 아들인 것처럼 키우기는 했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시집을 보내야 하였지요. 양산복의 마음을 알고 있던 치원대는 시집을 가지 않으려고 하였어요. 부모님은 치원대를 강제로 시집 보내려고 다 정해놓고 말았지요. 치원대는 청색 치마를 잿물에 몇 번이나 넣었다가 말려서 시집 가는 날 입었답니다. 치원대가 탄 가마가 양산복의 무덤이 있는 길목을 지날 때였어요. 치원대는 오줌이 마렵다며 잠시 가마를 세워달라고 하고는 양산복의 무덤으로 달려갔지요. 치원대가 머리에서 비녀를 뽑아 무덤 한가운데에 꽂았더니 무덤이 둘로 쩍 갈라졌답니다. 치원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말 위에서 이 광경을 본 신랑이 급히 달려와 치원대의